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 군부대, 경찰서 등에도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어제 낮 12시 기준 457명에 이르는데 이후에도 확진 판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신천지 집단 감염 당시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 60대 이상의 고령 확진자 발생도 3배가량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는 사랑제일교회와 연관 있는 확진자가 최소 10명에서 많게는 40명까지 다녀간 걸로 파악돼 집회에서의 추가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에 투입된 경찰들에 대해서도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간접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앞서 출연한 기자가 어제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현재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CBS는 앵커와 PD, 출연자 등의 연쇄 감염을 우려해 정규 방송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갔다가 확진 판정이 나와 격리 치료를 받던 중에 달아났던 확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이어서 서대문구에서도 카페에 갔다가 검거가 됐는데 도주 이후 이 남성의 이동 동선에 대해서도 방역 조치를 해야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 지역에서 오늘부터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클럽과 노래방, PC방의 이용이 금지되고 도서관과 박물관을 비롯한 공공시설의 운영도 중단됐습니다. 부산 기장구는 자체적으로 3단계 수준의 엄격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새학기 수업을 시작한 학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다시 문을 닫는 학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생들 사이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N차 감염이 전방위로 퍼지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까지 공식 집계된 확진자만 457명, 그 이후에 새롭게 확인된 환자들도 많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들은 결과적으로 또 다른 교회와 군부대, 경찰서 등에도 바이러스를 전파해 집단 감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신천지 집단 감염 때보다도 더 큰 위기라고 방역당국도 말을 했고요. 어제 정부 발표대로 수도권에서는 오늘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조치들이 시행이 됩니다. 규모가 큰 모임은 할 수 없고 고위험 시설들 영업이 중단됩니다. 교회에서는 직접 모이는 방식의 예배는 이제 금지입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발 감염 상황을 강버들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낮 12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457명입니다.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엿새 동안 빠른 속도로 환자가 늘었습니다. 교인 4천여 명 중 그제까지 2,500여 명이 검사를 받아 17% 정도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 교인뿐 아니라 이들을 통한 전파가 다시 곳곳에서 집단 발병으로 이어지며 확진자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현재까지 공식 확인한 N차 감염 사례만 6건, 지자체 등이 자체적으로 밝힌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로 분류된 경기도 가평 창대교회 교인 50대 여성은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17일 확진됐습니다. 이후 이 교회에서 9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평 육군부대에서 장병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영내에서 군장점을 운영하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에게서 전파된 걸로 추정됩니다. 서울 노원구 안디옥 교회에서는 1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어제 오후 6시까지 19명이 확진됐습니다. 첫 확진자는 지난 6, 7일 집 근처 사랑제일교회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9일 안디옥 교회 예배에도 나갔습니다. 추가 확진자들은 안디옥 교회가 13일, 14일 연 수련회에서 감염된 걸로 보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인 서울 용산경찰서 용중지구대 식당 직원도 확진돼 경찰관과 접촉자 등 65명이 자가격리됐습니다. 지난 2, 3월의 신천지 집단 발생 당시보다 훨씬 더 큰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발 감염이 매우 빠른 속도로 폭넓게 번지고 있는 데다 60대 이상 고령 환자 비율이 38%로 신천지 때보다 3배 가까이 많아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는 그동안 극우 집회를 이끌었고 교회 신도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의 전국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실제로 전북과 강원, 경북 지역 신도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와 지역사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전북에서 어제 집계된 확진자 7명 가운데 4명은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도입니다. 전북 45번 확진자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철야 예배에 참석했고 광화문 집회에도 나갔습니다. 46번 확진자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모녀 사이인 다른 전북 확진자는 지난달 말부터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살다가 사흘 전 연고가 없는 군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전북에서만 사랑제일교회 신도 34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50대 여성과 경북 상주의 60대 여성도 예배에 나갔다가 감염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다른 지역으로 추가 전파된 사례는 지금까지 75건에 이릅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이 교회 신도가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고 신도들이 동시에 지역의 교회도 다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신교계는 정광훈 목사가 극우 성향의 집회를 주도하면서 신도가 전국적으로 늘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신학적으로 탁월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보이시는 게 아니라 보수적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극우적인 형태의 방역당국은 경찰과 함께 신도와 집회 참석자를 파악해 진단검사를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화약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적게는 10명, 많게는 40명의 확진자가 다녀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체포된 사람도 확진 판정을 받아 유치장이 폐쇄됐습니다. 집회 현장에 투입된 일부 경찰들도 의심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열린 광화문 집회엔 경찰 수산으로 전국에서 10,000명에 가까운 시민이 모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이곳에 최소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동선이나 휴대폰 기지국 추적 등을 통해 최대 40명까지 다녀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사람들로 방역당국은 추가적인 감염을 우려했습니다. 광화문 집회로 인한 연쇄 감염의 파장은 서울 곳곳으로도 퍼졌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체포돼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던 남성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호송과 유치 과정에서 남성과 접촉한 36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집회 질서 관리를 위해 투입된 6천여 명의 경찰 병력 중에도 코로나 의심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나왔습니다. 의경과 기동대원 등 6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 중 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잠복 기간과 무증상 확진자가 있을 수 있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방역당국과 집회 현장에 투입된 경찰들에 대해 코로나 감염 전수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에 나갔는지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문제의 광복절 집회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전세버스를 함께 타고 이동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이들에게 동행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단을 아예 폐기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에서 한 25대 버스가 광화문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버스 한 대에 35명 안팎이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00명가량이 집회에 참석한 겁니다. 대구시청 공무원들은 광복절날 밤에 도착 예정지로 가서 버스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집회 참석자 명단 확보가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솔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명단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그분들께서 강하게 거부를 하신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온갖 방법으로 명단을 달라고 어르고 달래봐도 소용없었습니다. 또 다시 이제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드리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그분들이 명단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었고 그 부분이 이제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취재진이 직접 연락을 시도해봤는데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명단이 없다고 하거나 뭘 믿고 주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막 개인 정보를 막 유출을 해요? 부정선거하고 막 그런 인간들한테? 전북 군산에선 인솔자가 아예 명단을 없애버렸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그날 작성했는데 다 폐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솔했던 사람이 명단이 틀린 곳도 있었습니다. 경남도는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내려온 명단에 적힌 47명에게 연락해보니 40명이 이 교회에 간 적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전국 대부분 지자체들이 방역에 협조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고 대구시는 참석자 명단을 보내지 않으면 방역 방해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오는 29일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간접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정치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7일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는데 앞서 출연한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낙연 의원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일정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CBS는 정규 방송을 중단하는 등 셧다운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출연한 17일 CBS의 라디오 방송입니다. 이 의원은 스튜디오에서 20분 넘게 인터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에 앞서 스튜디오에 나온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확진자와 직접 접촉은 없었지만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마이크를 쓴 겁니다. 이 의원은 어제 저녁 이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예정된 일정을 중단한 채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날 방송에 나와 토론을 벌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미래통합당 최용두 의원도 자가격리 후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CBS는 정규 방송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라디오 방송 진행자인 김현정 PD는 물론 17일 스튜디오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에게 자가격리를 하고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도 재택근무를 지시하는 등 셧다운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주요 언론사가 코로나19로 셧다운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CBS는 정규 프로그램 대신 음악 방송을 우선 대체 편성할 예정입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50대 남성이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다가 어제 새벽에 달아났죠. 곳곳에서 CCTV 카메라에 포착됐는데 도주 25시간 만에 결국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와 신촌의 커피숍 등을 돌아다녔는데 체포 당시에는 덴탈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어두운 거리를 걸어갑니다. 흰색 민소매 윗옷과 파란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어제 새벽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에서 탈출한 남성 확진자 A씨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인 A씨가 오늘 새벽 1시 15분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병원에서 달아난 지 약 25시간 만입니다. 경찰은 A씨를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커피숍에서 검거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종로구의 커피숍에 들른 데 이어 서대문구로까지 이동한 겁니다. A씨가 붙잡힐 당시 커피숍엔 수십 명의 손님이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거된 A씨는 새벽 2시 30분쯤 파주병원에 도착했고 현재 1인 격리병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A씨가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왜 도주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려면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보건당국은 A씨의 이동 동선을 조사하고 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씨를 검거한 경찰 등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네,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시행이 되는 더 강화된 방역 조치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모여서 예배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문을 닫아야 하는 시설들, 유흥주점, 뷔페, PC방, 대형 학원 등입니다.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실내는 50명, 바깥은 100명을 넘으면 안 됩니다. 정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에 모임과 활동은 금지됩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지 않는 대신 종교 모임을 막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교회의 예배와 활동이 금지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규모가 크면 모든 모임 자체가 금지됩니다. 실내는 50명, 야외는 100명이 넘어가는 모임도 전부 금지했습니다. 클럽과 유흥시설, PC방 등 12종 시설과 도서관과 박물관 등 공공시설 운영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도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민과 방문자가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하겠다는 겁니다.
수도권이 이런 조치를 내린 건 현재 유행인 코로나19의 전파력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6개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번지고 있는 유형을 이태원 클럽대와 같은 GH 유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에 있어서 그 전에 S형, V형 등의 클레이드에 비해서 2.3에서 9.6 평균 한 6배 이상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파악을 했고, 방역당국은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하던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계속 들으시겠지만 마스크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은 대중교통에서는 서로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 마스크를 잘 써달라고 말한 버스 기사를 승객이 폭행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친 승객이 버스에 탑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하더니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운전석으로 다가갑니다. 여전히 마스크는 턱에 걸친 상태입니다. 이번엔 선 상태로 욕설을 하더니 갑자기 기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깁니다. 놀란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에도 계속 위협하다가 버스 뒤쪽으로 가 승객들에게도 욕설을 합니다. 지난 14일 오전 8시쯤 서울 답심리역 근처의 버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가 뭔데 왜 마스크를 뭐 착용하라니 말하니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욕을 계속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술이 좀 많이 채가지고. A씨는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약 15분 동안 버스 운행을 방해하고 폭행과 욕설을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손등을 깨물기도 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혐의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된 A씨는 지난 16일 결국 구속됐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폭행과 욕설 등의 신고는 전국에서 320건 접수됐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이번에는 확진자가 55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는 미국 소식인데요. 특히 최근의 확진자 가운데 개학한 학교에서 나온 확진자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다시 문을 닫는 학교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학교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현장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의 이 대학교는 오늘부터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대면 수업으로 새 학기를 시작한 지 사흘 만입니다. 130여 명이 확진되고 500명 넘게 격리되는 등 학생들의 집단 감염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취해진 조치입니다. I only moved in last Friday. I think the right move from the university initially was to not open at all. 학생이나 학교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If they were to not give me a housing refund, financially, that'll really mess up with my family and stuff. 이곳에서 2,500km 떨어진 중서부 콜로라도주의 이 대학은 150여 명이 개학하자마자 격리됐습니다. 교내에서 감염자에게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학교 측은 전교생 2천여 명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테네시주의 한 고등학교는 학생 10여 명이 감염돼 앞으로 2주간 교실 수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학교는 대안으로 야외 수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학교 정상화 강행 방침 속에 일단 새 학기를 시작한 학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확진자는 거의 2달 만에 배로 증가하면서 모두 55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미국의 대형 산불 관련 소식도 있는데요. 한 번 산불이 나면 며칠이 아니라 한 달까지도 갈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죠. 국방작전 관련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미 공군이 개발한 장치까지도 동원이 됐습니다. 이 소식은 홍희정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서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그리즐리 크릭파이어를 진화하기 위한 작전 본부입니다. 대형 모니터를 통해 산불의 형태와 확산되는 방향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This is currently in real time. 미 공군이 개발한 위치 추적 장치 키트 TAK가 처음으로 대형 산불에 적용됐습니다. TAK는 원래 미 국방부가 전투 작전과 병력 위치를 수집하기 위해 처음 개발했는데
2018년부터는 비상 상황에도 사용할 수 있게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You can see here in pink, this was new fire growth. 소방관 위치와 추가 장비가 필요한 지점도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Each dot is a firefighter. TAK 기술이 적용되기 전에는 산불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몇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단 몇 초 만에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It is truly like Google Maps for a wildland firefighter. TAK 팀은 앞으로 이 기술이 산불 현장에서 더 많이 이용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또 확보하려는 각국의 경쟁이 그야말로 치열한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가 다시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각 나라 지도자가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건 맞지만 전염병에 대한 대응은 함께여야 한다는 겁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공정한 분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지도자들은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바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종식과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몇몇 국가의 국민보다는 전 세계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데 있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WHO가 주도하는 글로벌 백신 공급 메커니즘 코백스 가입을 촉구했습니다. 사무총장은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이 개발되면 WHO는 2단계를 통해서 공정하게 분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각국 인구의 20%에 해당되는 물량을 동시에 분배한다는 것입니다. 2단계에서는 각국의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나눈다는 설명입니다. 사무총장은 1단계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보호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유럽에서는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실내에 이어서 야외에서도 야간 시간대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밀폐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스코텍과 클럽 등을 17일부터 문을 닫습니다. 폐쇄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인데 연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해외에 나갔다가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이탈리아도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모든 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질병통제국에 따르면 집단 감염의 24%가 기업에서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양 섬나라 모리셔스 연안에 자초돼 1,000톤 이상의 기름을 유출한 일본 화물선의 선장이 체포됐다는 소식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선장과 선원들이 보석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어서 구금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소식을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청와대 회동 제안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만남을 거절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의제가 맞으면 만날 수 있다며 단독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청와대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자고 화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틀 전인 지난 17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당시 고민정 후보가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이 담긴 공보물을 만들어 법을 어겼다며 오세훈 통합당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어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한미 워킹그룹 운영과 기능을 다시 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관계를 제약한다는 비판적인 견해가 있다며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자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서 남북 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네, 어제 큰 폭으로 떨어진 우리 증시, 코스피는 2.5% 가까이, 코스닥은 4% 넘게 급락했는데요. 미국 증시는 상승했지만 국내 코로나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개인들이 어제 5,200여 원어치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들의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도 코로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종합검사는 이달 말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럴 때일수록 금융사들의 내부 통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IT 게임 업체들은 다시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카카오가 앞서 시작을 했고요. 네이버는 순환근무제를 다시 시작합니다. 넥슨과 NC소프트 등도 재택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성학원과 종로학원, 메가스터디를 비롯한 대형 입시 학원들이 오늘부터 문을 닫고 내일부터는 온라인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300인 이상 대형 학원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하고 한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처음 보는 여성 7명을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8일 새벽 지하철 7호선 논현역 인근 대로변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얼굴을 때린 뒤 달아났는데 이후 길에서 마주친 여성들도 잇따라 폭행한 혐의입니다. 지난 8일 집중호우 때 경남 합천에서 급류에 휩쓸린 소가 11일 만인 어제 경남 창원에서 발견됐습니다. 낙동강을 따라 90km 하류까지 떠내려왔는데 무사히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수도권에서 교회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대규모로 나오면서 개신교 단체들이 사과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일부 교회가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된 것에 깊이 사과한다면서 수도권 교회들이 정부의 방역 조치를 따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도권의 국립박물관과 미술관들 오늘부터 문을 닫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으로 국립극단을 포함한 7개 예술단체의 공연도 중단이 됩니다. 성남의 모란민속 5일장도 2주 동안 문을 열지 않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오는 24일, 29일 모두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들 수도권에서고요. 서울, 경기와 함께 인천도 포함이 됩니다. 고위험 시설 영업 금지, 규모가 큰 모임 금지 역시 적용이 되고요. 25개 해수욕장 안에 있는 시설들 운영도 중단이 됩니다. 의료계와 정부가 오늘 만남의 자리를 갖습니다. 다음 주 의료계 총파업을 앞두고 지금 코로나가 비상 상황이라서 의협이 먼저 정부에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모든 부대의 휴가도 중단이 됩니다. 국방부가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전 부대에 적용을 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가 35도가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오후에는 야외 활동을 되도록 피하시고 물을 많이 마시는 등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밖에 자외선 지수, 식중독 지수도 모두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밖에 나가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음식을 만들거나 보관할 때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부산과 울산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괜찮겠지만 서울과 경기 남부, 충북은 밤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수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5도, 광주 24도, 부산 27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 34도, 대전 35도, 광주 34도, 대구 3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왕복 3차로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가 풀린 차량이 굴러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에는 운전자 없이 어린아이만 2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를 목격한 시민이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서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배승조 기자입니다. 민트색 차량이 왕복 3차선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여성이 뒤쫓아 가보지만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차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이때 한 남성이 도로를 가로질러 쏜살같이 뛰어옵니다. 이어 위험을 무릅쓰고 움직이는 차량 문을 열고 올라타 차를 멈춰 세웁니다. 제동장치가 풀려버린 이 차량에는 운전자 없이 아이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애들 2명이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려서 저도 모르게 뛰어나가서 그냥 차를 잡은 것 같아요. 닷새 전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문제의 차량이 있던 장소입니다. 내리막길이 이어지는 도로인데 해당 차량은 이 길을 따라 20여 미터를 굴러왔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옆에 다른 아주머니하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차가 자동으로 내려오게 돼 있죠. 신 씨가 몸을 던진 덕분에 다른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도 진짜 애기 아빠가 얼마 전에 됐는데 애들 우는 소리 들으니까 그냥 몸이 그냥 아예 반응했던 것 같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 상황이 누가 됐어도 뭐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JTBC 배승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던 정창옥 씨가 경찰 폭행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여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 전담 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소명 자료가 제출돼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온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체포됐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에 염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경기도 부천대학교 본관 지하 3층 기계실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 일부를 태우고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건물에는 학생과 교직원 등 9명이 있었지만 즉각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지하에서 펑하는 소리가 들린 뒤 전기가 끊기고 검은 연기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한 아파트 9층에서 30대 남성이 투신하겠다며 소동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투신에 대비해 에어 매트리스를 설치한 뒤 베란다에 매달린 남성을 설득해 25분 후 집 내부로 당겨서 구조했습니다. 이 남성은 동거녀의 이별 요구에 낙담해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자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남성을 응급 입원시킨 뒤 관련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건강 이상설이 일본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쯤 중도 퇴진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아베 총리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난 6월 정기 건강검진을 받은 지 2달 만에 또다시 병원을 방문한 것이어서 실제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아베 총리가 추가 검사를 받기 위해 갔을 뿐이라며 건강 이상설을 일축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설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인 것은 지난 4일 발매된 일본 주간지 플래시의 기사였습니다. 아베 총리가 지난달 집무실에서 피를 토했다는 내용입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당시에도 아베 총리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私連日お会いします。淡々と職務に専念をして全く問題ないと。 스가 관방장관이 진화에 나섰지만 최근 공식 행사에 참석한 아베 총리의 모습은 과거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기자회견이나 회의 자리에서 피곤하고 지친 모습, 힘들어하는 얼굴을 자주 드러냈습니다. 관절을 출입할 때 발걸음도 평상시에 비해 무거워 보였습니다. 지난 15일 전몰자 묘원을 찾았을 때는 한 차례 크게 휘청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다소 힘겹게 답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広島地裁の判決内容については、広島県、広島市と協議を重ねてきたところですが、 무성의한 업무 태도 역시 건강 이상설에 불을 지폈습니다. 지난 6일과 9일 사흘 간격으로 열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피해 추모식에서 지명만 바꾼 거의 똑같은 내용의 연설문을 읽었습니다. 이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10여 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07년에도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으로 조기 퇴임했습니다. 일본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베 총리는 오는 24일이면 최장수 총리의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 기록을 세우고 나서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쯤 총리직에서 조기에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도 지금 일본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예, 저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아베 총리의 그 건강이 좀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극도로 악화되어 있다기보다 좀 악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뭐 피로가 누적된 것도 있고, 혹은 지병이 좀 다시 재발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24일이라고 한다면은 총리 연속해서 재임 일수가 최장 기간이 되는 게 24일이고, 이미 2006년부터 계산을 한다면은 역사상 최장 총리의 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24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전해지고 있는 것 같지만 꼭 그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생각해야 할 거는 이제 지금 현재 그럴 상황이냐 하는 거죠. 우리와 달리 이제 이 아베 총리 스스로가 물러나지 않으면은 이제 가능성이 없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제 보니까 하루에 한 1,000명 정도 좀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도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8월 17일 날 발표한 그 경제 성장률 보도 그 발표를 보면은 좀 전후 최악이라는 이런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장수 총리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상황에서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건강이나 자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물러나게 된다면 또 그런 오명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베 총리로서는 그런 선택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아베 총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그거는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설과 중도 사임설에 대해서 일본의 여야 정치권은 현재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야권의 분위기부터 살펴볼까요? 야당으로서도 지금 현재 그 정권이 코로나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국회에서 추궁을 좀 하고 싶죠. 그런데 아베 총리가 사임이 명확해진 것도 아니고 건강 상태가 또 정확하게 알려진 것도 없어요. 네. 잘 아시다시피 최고 지도자의 건강 상태라는 건 비밀이거든요. 또 스가 관방장관조차도 현재 뭐 계획된 건강 검진을 했을 뿐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의 경우도 만약에 최악의 상태의 아베 총리가 사임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돼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사전에 야권과 아마 그런 거를 이야기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도에 오부치 게이조라는 총리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때 밀실에서 후임 총리가 결정됐다고 해서 비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현재 뭐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선례를 고려했을 때는 적어도 자민당 총재의 선거 절차에 따라서 새로운 총재를 선출하고 그에 따라서 총리를 아마 넘겨주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싶을 겁니다. 또 정계에서는 자민당과 함께 연립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 대표도 명확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현재 총리가 상당히 피로가 누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쉬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네. 말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집권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만약의 상황이 실제가 된다면 중의원 네. 해산 전략 그리고 포스트 아베 경쟁 레이스에도 영향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사태가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면 언제 이제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할 것이냐 하는 네. 것과 중의원 해산하지 않고 자민당 총리에만 교체해서 이 위기를 넘길 것이냐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총선을 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자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민당 총재를 교체함으로써 아베 총리의 후계를 선출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현재로서는 몇 사람이 후보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부상하고 있는 게 스가 관방장관이에요. 과거에는 이렇게 포스트 아베로까지 불리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이분이 부상을 하고 있고, 가장 아베 총리의 경쟁자였던 그 이시바 시게루라는 전 방위성 대신이요. 자민당에서는 간사장을 했습니다. 이분도 좀 후보로서 네. 부각을 되고 있고요. 또 고노 따로 현재 방위상이죠. 외상을 했던 이분도 새롭게 부상을 하고 있고, 오랫동안 그 자민당에서 아베 총리가 염두에 뒀던 게 기시다 후미오, 아베 총리 2차 아베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외상을 4년 8개월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을 때의 외상이었던 기시다
정조 회장인데 지금 당에서 이 몇 분이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만 가장 국민적으로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건 이시바 시게루지만 네. 잘 아시다시피 국민적인 인기, 대중적인 인기하고는 자민당 총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민당 총재의 선거는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이시바 시게루 씨는 당원표에서 많았지만 국회의원 표에서 적어서 아베 총리에게 2번 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시바 시게루 씨도 가장 유력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총재로 이어질 건 아니기 때문에 수면 하에서 자민당의 각 파벌들 내 혹은 유력한 후보들 사이 수면 하에서 그런 밀고 당기기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앞으로 닷새 뒤 오는 24일이면 아베 총리는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가 기록한 2798일의 연속 재임 일수를 넘겨서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어제까지 오봉절 휴가를 보내고 오늘 업무에 복귀할 예정인 아베 총리. 잠시 후 관저에 출근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일본은 물론 주변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얼마 전 있었던 황제 복무 의혹은 공군 사병과 관련해서였고요. 이번에는 장교와 관련한 의혹이 나와서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 이탈을 포함해 7개 혐의로 군 수사를 받다가 전역을 했습니다. 먼저 봉지욱 기자입니다.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 A씨는 지난해 7월 공군 법무관으로 전역했습니다. 내부 고발로 공군 검찰이 A씨를 수사하던 중이었습니다. 무단 이탈, 허위 출장, 특수폭행 등 혐의만 7개가 넘었습니다. 제가 이제 공군 법무실을 믿었습니다. 근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전역을 해버렸고 고의로 수사를 늦춰 무사히 제대해 변호사가 될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A씨는 업무 절차를 무시하고 성범죄 피의자를 봐준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은 제 공군 본부의 허락 없이 불기소 처분을 했었고 폭행 부분은 아예 처분을 하지 않고 그냥 은폐했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해야 할 상급자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사건을 끝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A씨 제대 후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수사 중입니다. 반론을 듣기 위해 A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통화할 수 없었습니다. 공군은 A씨의 전역으로 시간이 촉박해 감봉 1개월의 징계 후 사건을 민간 검찰로 넘겼다고 답했습니다. JTBC 봉지욱입니다. 네, 이 공군 법무관은 선발되는 과정에도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인 스스로 한 말이 담겨진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이어서 김도훈 기자입니다. 초임 군 법무관은 전산 추첨으로 6회 공군에 분산 배치됩니다. 공군이 가장 인기입니다. 사건이 적고 도심에서 가깝기 때문입니다. 제보 녹취 파일에는 A씨가 스스로 아버지 덕을 봤다고 말한 대목이 나옵니다. 법무관리관실 있으니까 관리하는 원스타한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하시고 그 원스타가 국회의원 국방위 국회의원이니까 또 깜빡 죽잖아. 청탁이 실현된 정황도 구체적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넣었으니까 성적순이고 자시고 그럴 게 없었던 거지. 공군이 아예 한 명을 더 뽑아버렸어. 육군에서 한 명 빼고 날 넣은 거야. A씨 부친은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대표로 A씨 부대에서 위문 공연을 열기도 했습니다. 황제 병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보다 더 중대하고 더 구체적으로 발생했던 특혜나 비리 또한 이 세상에서 알려지고 고쳐져야 한다 생각을 해서 공군은 선발 절차에 특혜는 없었고 부친 기업의 부대 위문도 적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보자 측은 선발 의혹을 담은 공익신고서를 국민권익위에 보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보건소에 가면 무조건 확진 판정을 받는다는 가짜 뉴스가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 참가자는 기독자유통일당 대표가 보건소에 가지 말라 했다고 저희 취재진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음성자를 양성자로 만든다. 검사한다면서 균을 넣을 수도 있다.
보건소 코로나 검사를 믿을 수 없다며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입니다. 아예 검사를 받지 말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서초구 보건소 직원과 통화한 내용이란 녹취도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양성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병원 가서 다시 받았더니 거의 다 음성이 나왔다는. 양성 판정 받고 움직여서 하는 건가요? 양성이 나왔는데 거짓말이잖아요. 양성인데 가짜 양성이잖아. 모두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입니다. 서초구 보건소 측은 판정이 번복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8.15 집회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계 성도들 코로나 감염된 거 보건소에서 양성으로 나온 거 지금 다 음성으로 나오거든요. 저 개인 병원에서. 전광훈 목사의 법적 대리인이자 기독자유통일당 대표인 고영일 대표가 교인들에게 보건소에 가지 말라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교인들은 보건소에 가서 검사받지 마라. 예? 보건소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광화문에 가깝다 하기 때문에 일적으로 다 검사를 해야 된다.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거부권을 발동하라고. 전광훈 목사 측이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겠다고 한 말과는 다른 모습인 겁니다. 취재진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고영일 대표에게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이렇게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방역 당국에 협조하지 않은 데에는 코로나19에 걸렸을 리가 없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에는 종교인뿐만이 아니라 의료인까지 힘을 보태줬습니다. 야외에선 감염된 적이 없다는 경기도 의사회장의 말을 근거로 삼은 겁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은 검사와 격리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에 반발합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진단 원리를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정치적으로 하는 건지 그거를 먼저 판단하고 해야지. 의사협회 의사 전문가도 광화문에 갔다 왔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야 된다 하면 해운대에서 해수욕장 왔던 그 수십만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다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참가자 상당수는 유튜브 영상 속 전문가들의 발언을 근거로 이 같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입니다. 이 회장은 15일 집회에 직접 참석해 마이크도 잡았습니다. 야외 집회에서는 확진자가 전파된 사례가 한 명도 없습니다. 감염병 전문가 3만 명 의사들이 야외 집회를 했는데 문재인이가 위험하다고 하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방역 당국은 지난달 말 강원도 홍천 야외 캠핑장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감염 전문가가 아니죠. 야외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굉장히 밀접한 그 거리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접촉을 오랫동안 강하게 하면 당연히 전파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장은 밀폐된 실내가 야외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공연장 등을 두고 집회만 제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N차 감염이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신천지 집단 감염 당시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 60대 이상의 고령 확진자 발생도 3배가량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신속한 개발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신천지 집단 감염 당시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건당국은 보고 있는데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선 하나는 이제 수도권에서 네.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이 변이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변이는 훨씬 확산이 빠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천지와는 달리 단일 집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 집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신천지와 달리 고령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체계에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는 이런 차이점이 신천지와는 다른 점이고 이런 점들이 훨씬 신천지보다 지금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 이게 뭐 변이된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변이는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전후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태원 이후에 이제 확인이 된 게 D614G라고 하는 폼입니다. 최근에 말레이시아에서 10배 이상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변이체인데요. 우리가 알기로는 GH라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 GH 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GH는 상당히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산이 빠른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변이체 때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6배가량 감염력이 높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뭐 더 감염력이 높은 그런 바이러스가 또 나올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향후에 더 변이체가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 주류 변이체는 이 변이체입니다. GH 변이체입니다. 이 GH 변이체만 하더라도 상당히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병원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전파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산밀 조건만 조금이라도 형성이 된다고 하면 쉽게 전파가 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신속하게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임상 1상, 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1상에서는 지금 2개가 지금 시험 중에 있고요. 정부 당국에서 하나를 더 올 연말까지 이제 추가로 투입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동물에서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이것은 뭐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통상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뭐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의 사정이 좀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략, 투트랙 전략이라 그러죠. 외국에서 먼저 개발이 되면 그것을 도입하는 방안, 또 우리도 스스로 기술을 축적하고 우리도 혹시 외국에서 결과가 잘 안 나왔을 때 우리 자신의 백신을 갖는다. 이런 두 가지 전략을 하고 있는데 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걱정은 지금의 백신들이 개발 성공 단계에 이르기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서 제 개인 걱정은 백신의 개발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될 수 있고 결과는 내년 연말에나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시기적인 문제 또 효과가 없는 백신이라고 하는 이런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상당히 신중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 연말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 외국에서 1, 2, 3등을 나눈다고 하면 1등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2등이 이제 같은 국가인 미국에서 모더나, 그다음에 이제 파이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룹이 선두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FDA가 정해놓은 기준에 의하면은 임상 3상 대상자들에게 다 접종을 한 이후에 결과를 1년 동안 관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이나 되어야 임상 3상 대상자들에게 접종을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년을 봐야 되니까 내년 연말이나 되어야 이제 결과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본격적인 접종은 내후년 초나 되어야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이 미 정부나 영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실패를 할 때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대량 생산은 올해부터 돌입해서 결과가 나오는 내년 연말까지는 준비는 해두겠다. 그래서 결과만 좋게 나오면은 대규모 접종을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백신의 효과가 있을지 안전할지 이거는 내년 연말이나 되어야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르면 뭐 올 가을이나 연말쯤에 개발이 완료가 될 수 있고 뭐 내년 초쯤이면은 접종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전혀 아니군요. 네, 그건 불가능하고요. 내년까지는 현재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확산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일에 내년 초에 뭐 접종을 하겠다. 이거는 러시아 백신 수준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심지어는 서방 국가에서도 내년에 접종을 하겠다. 이런 일들은 러시아 백신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임상 3상 결과를 모른 상태에서 접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연말에나 되어야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것을 취합해서 안전성과 효과가 확실히 확인이 되어야 내후년 초 정도에 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신의 상황이 그렇고요. 치료제는 어떻습니까? 치료제인 경우에는 일단 렘디시비르가 있기는 합니다만 효과가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주목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그 약제인 경우에는 이미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약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여러 다국가들의 결과에 의하면은
지금 렘디시비르보다 한 600배 정도 효능이 좋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인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데 지금 테스트에 참여한 사람, 환자 수가 너무 적어서 결과를 확실히 알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우리 결과와 다른 국가에서 결과를 취합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훨씬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험 참여자 수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소수에게 쓴 경우인데도 일단은 결과는 얼핏 보기에는 좀 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빨리 박차를 가하게 되면은 외국의 결과와 합쳤을 경우에 전 세계가 쓸 수 있는 새로운 약제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약제에 집중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온이 더 떨어지면 2차 대유행이 정말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독감 백신이라도 좀 접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아주 도움이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지자체 또 업계에서도 코로나19와 지금 독감 또 감기 증상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독감 백신 접종이 네. 어떻겠나라고 제가 강력히 좀 권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독감은 보호 효과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독감 유사 증상은 코로나19라고 어느 정도 유추할 네.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전 국민이 독감 백신을 접종해서 코로나19와의 차이점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로로 가게 되면은 이번 가을 겨울에 맞게 되는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6일 춘천 의암호에서 선박 사고로 순직한 춘천시청 공무원의 연결식이 어제 엄수됐습니다. 같은 사고로 숨진 기간제 노동자의 가족들은 아직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승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이영기 주무관의 연결식은 가족과 동료들의 눈물 속에 엄수됐습니다. 먼 훗날 하늘나라에 가서 만날 때까지 편히 쉬십시오. 이 주무관은 지난 6일 인공 수초섬이 떠내려간다는 소식을 듣고 휴가 중인데도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종됐고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춘천시는 공무 중 순직한 이 주무관에게 1계급 특진을 추서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고로 숨진 기간제 노동자 이모 씨는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아직 실종 상태인 다른 기간제 노동자 2명을 찾을 때까지 장례를 미루기로 한 겁니다. 유족들은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야속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춘천시가 불쑥 비용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하시면서 여기가 하루에 얼마가 드는데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 씨 유족들은 보상 과정에서 기간제란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준하는 보상을 하겠다? 그러면 순직 처리가 아니고 그냥 말장난을 하는 것처럼. 현행법상 공무원이 아니어도 공무 중 숨진 사람은 정부 심의를 거쳐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들은 순직이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오늘부터 거리 두기도 더 강화됐고 그동안 묵묵하게 방역 조치를 지켜왔는데 다시 또 상황이 이렇게 돼서 우울하다는 분들 요즘 많으십니다. 그래도 잠시나마 답답함에서 좀 벗어나시라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문화 행사들 이 아침의 라이프에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화입니다. 먼저 제목부터 많은 걸 담고 있는 69세부터 보시겠습니다. 얘기가 여러 사람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용기를 내보는 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69세의 여성인 이 주인공을 우리는 얼마나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을지. 끔찍한 일을 당한 뒤 용기를 내 목소리를 내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여성에 대해서 재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성별과도 나이와도 상관없이 가져야 할 인간의 존엄을 이 주인공은 보여줍니다. 뭘 어떻게
형편이 어려워져서 할아버지 집에 가게 된 남매가 친척들을 만나서 여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가족들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사연들을 영화는 담담하게 따라가는데요. 부산영화제 사관왕을 포함해서 해외 영화제에서도 인정을 받은 이 작품, 평범한 사람들의 그저 평범한 삶을 잔잔하게 이야기하지만 단단한 힘이 느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는 1970년대 일본을 떠들썩하게 만든 한 행동단체를 다룬 영화인데요. 일제 전범 기업들을 향해 폭탄을 던졌던 일본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었는지, 전후 일본 사회가 진정으로 반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던 이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힘들어진 시기, 관객 앞에선 우리 독립영화들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는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2.5%로 낮추겠다고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한다고 방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전세가 월세로 바뀔 때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그동안 전월세 전환율이 4%여서 전세 물량이 월세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임차인 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홍 부총리는 임차인 전세 대출 금리와 임대인 투자 상품 수익률 등을 고려해서 2.5%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뒤에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가 많아진다는 지적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올해 상반기에 재택근무를 한 인원이 지난해 50배가 넘었다고 하는데 지금 또 상황이 이래서요. 앞으로도 재택근무가 더 늘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공공기관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요. 올 상반기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 363곳의 재택근무 인원을 7만 4,681명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재택근무 인원 1,408명의 53배에 달합니다. 현재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42만 108명인 것을 고려하면 5.6명 중에 1명이 재택근무를 한 것입니다. 또 363곳 공공기관 중에 재택근무를 한 곳은 281곳으로 4곳 중에 1곳입니다. 재택근무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토지주택공사로 6,800명, 다음으로는 한국전력공사가 5,532명, 수력원자력이 4,673명 순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재택근무 인원이 100명 이상인 곳은 130곳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어 하반기에도 재택근무 인원을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충남 천안시 광덕면 천안 논산 고속도로 천안 방향 266km 지점에서 7.5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16톤 화물차가 사고 처리 중이던 7.5톤 화물차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7.5톤 화물차 50대 운전자와 승용차 6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 속에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 34도, 대구와 포항이 38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부산과 울산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대전 35도, 광주 34도, 대구 3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 군부대, 경찰서 등에도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어제 낮 12시 기준 457명에 이르는데 이후에도 확진 판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신천지 집단 감염 당시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 60대 이상의 고령 확진자 발생도 3배가량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오늘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 예배가 금지되고 유흥주점과 PC방, 뷔페를 포함한 고위험 시설 영업이 중단됩니다. 실내에서 50명, 실외에서 100명이 넘게 모이는 행사도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간접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앞서 출연한 기자가 어제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현재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CBS는 앵커와 PD, 출연자 등의 연쇄 감염을 우려해 정규 방송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갔다가 감염돼 병원에 있던 중에 달아났던 확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이 검거된 장소인 서대문구 카페를 포함해서 도주 이후 이동 동선에 대한 방역 조치를 또 해야 하게 됐는데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해서 도주 이유를 포함해 이 남성을 상대로 한 조사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